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9주차 수업이네요. 저희가 이제 11주차까지 수업이 끝나면 이 진도가 아마 다 끝나지실 거예요. 9주차니까 이제 2번 남았어요, 2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디냐면 테마 31번부터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교재 156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테마 31번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하고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시기 문제가 나오면 뭘 생각하시냐면 날짜 생각하시면 돼요. 날짜. 언제 양도한 걸로 보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는 거. 취득한 날짜, 양도한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취득 및 양도, 취득과 양도의 시기는 중간에 및 그랬죠. 및. 그러면 취득에 대한 시기와 양도에 대한 시기는 같은 규정이란 이야기인가 다른 규정이란 이야기인가? 및. 같은 거. 및 그랬으니까.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했을 때는 취득 시기든 양도 시기든 모두 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규정이란 이야기인가? 취득세 규정이란 이야기인가?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취득시기하고 양도시기는 취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무슨 취득세예요? 양도소득세에서 그 물건의 취득일과 양도소득세에서 그 물건의 양도일을 잡을 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취득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취득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취득시기 말하니까 취득세의 취득시기라고 착각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이때 취득시기는 어디에 적용되는 취득시기다.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취득시기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시기는 둘 다 똑같이 둘 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니은의 기억의 경우에 자,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요 대금 속에 이 대금 속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이 양도소득세를 이 대금에 포함시켜라, 제외시켜라.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를 찾으라는 이야기는 날짜를 찾는데 이 시기는 여기서 날짜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움직이는 날짜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줄 때는 물건값이 정리되면 넘겨줘라. 물건값하고 다른 것까지 다 정리되면 넘겨줘라. 물건값만. 좀 물건값. 물건값이니까 양도소득세는 물건값이다, 물건값은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양도소득세는 물건값이 아니니까 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산하면이다, 제외한 금액을 청산합니다. 제외한. 이걸 포함이라고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대금이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대금만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대금만을 말하니까 물건값을 제외한 양도소득세는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그럼 실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언제 움직인 걸로 봐요? 하고 소유권이 움직일 때 물건에 대한 대금이 청산돼야 되는데 물건에 대한 대금이 청산 날짜가 확인이 안 되면은 두 번째로 무슨 날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본다. 등기를 넘겨준 날. 그럼 등기. 그래서 등기 접수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 접수일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소유권이 둘 중에 뭐 한 날 넘겨준 걸로 봐라. 빠른 날. 그러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줬을 때는 대금 청산이 빠르다, 등기가 빠르다. 자, 그대로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으니까 대금이 빠르다, 등기가 빠르다. 등기 빠르니까 등기한 날, 등기를 접수한 날, 이날을 소유권 이전 날짜로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움직일 때는 원칙은 대금이 청산한 날인데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둘 중에 빠른 날. 그런데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안 되면 그럼 무슨 날? 등기 접수일. 둘 중에 하나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하고 등기를 비교했을 때는 빠른 날이니까 대금 청산이 없으면 등기 접수일.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는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 이제 참고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다. 자, 그럼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 그런데 양도 시기를 정할 때는 양도 날짜를 정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날짜다, 제외한 금액이다.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보고, 양도 가액을 계산할 때는, 자, 여기서 양도 가액이라는 걸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기고 내 주머니로 들어온 돈을 양도 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기고 그 사람이 내가 내야 될 세금까지 내줬으니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은 물건에 대한 돈만 들어왔다, 양도소득세도 들어왔다. 양도소득세도 받았죠. 그럼 양도소득세도 받았으니까 양도 가액을 계산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잡아라, 제외한 금액으로 잡아라. 포함한 금액. 포함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무작정 애워가지고는 세법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단순히 암기해서 이건 제외다. 제외예요. 그런데 양도가액 물어보면 그것이 아니네. 그럼 틀려버려 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요 알았는데 실수했어요. 알기는요 비교를 안 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건데 본인 스스로는 제가 알고도 있었는데요 실수했어요, 이런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정확하게 양도 시기를 정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보고, 양도 가액을 잡아라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을 양도 가액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개 비교 다 해드렸어요. 이제 장기 할부 조건 가보죠. 장기 할부 조건이었을 때는, 자, 장기 할부, 그럼 장기라는 것은 몇 번 이상 나눠서 돈을 주면, 두 번 이상 나눠서 돈을 주고 그 잔금이 지금부터 1년 이내 청산이다, 1년이 지나서 청산이다. 지나서 1년이 지나서 두 번 이상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니까 이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세 개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그냥 장기 할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셋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러면 돼요. 세 개 중에서 그 중에 제일 빠른 날을 지득 및 양도일로 잡겠습니다. 이제 내가 건설한, 그럼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러면 딱 두 개로 생각하세요.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그러면 허가를 받은 것은 누구한테? 정부한테. 뭐 해도 좋다는? 사용해도 좋다는. 그럼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받으면 그날이 취득일이에요.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를 안 받고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냥 들어가서 사용한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언제부터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임시 사용 승인이. 그러면 우리 정식 번호판이, 자동차 번호판 나오기 전에 임시 번호판을 달고 다녀도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 교부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하고 4번인데 4번만 공부하면 돼요.
허가를 안 받았으면 취득이다, 취득은 아니다. 취득이다. 그것도 취득이다. 언제부터? 사용한 날부터. 사용한 날부터 취득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비교를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취득세에서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그럼 취득세에서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허가 받은 것, 안 받은 것 따로따로 표시. 양도소득세 허가 받은 것 따로, 안 받은 것 따로. 취득세에서는 받은 것 따로, 안 받은 것 따로가 아니라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 두 개를 비교해서 빠른 날. 양도소득세는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 사용일. 이제 상속으로 가보죠.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은 지금 취득인가요? 양도인가요? 취득.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언제요? 그러면 뭐 할 때요? 그래야 되는가? 그 사람이 죽어버렸을 때요. 죽은 날을 뭔 날로 받으면 되고 상속 개시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근데 증여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증여를 받을 때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셔야 돼요. 비교하셔야 돼요.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를 받은 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라는 개념을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계약서 인정을 해주면요, 계약서 허위 조작할 수 있으니까 조작해서 날짜를 조작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계약서란 이름을 절대 못 쓰니까 여기도 계약서 대신에 증여를 받은 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완성 나왔네요. 자, 그럼 앞에가 이렇게 지문에서 완성 그러면, 자, 앞에가 완성 그러면 실제 완성인가요? 미완성인가요? 미완성. 앞에가 완성 그러면 이제 뭔 말이냐? 완성도 되지 않았으면서 돈부터 줬어요. 완성도 안 되고 돈부터 줬어요. 그럼 내가 완성 안 된 물건에 대해서 돈을 다 주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온다, 못 넘어온다? 못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니까 돈만 줬다고 해서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되면 양도가 된다. 완성되면. 그래서 앞에가 완성 그러면 끝에 가서 뭐 된 날? 그렇죠. 완성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래서 여기가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먼저 줬으니까 소유권이 완성되면 그때 소유권이 움직이겠습니다. 이제 환지. 자, 여기서부터 주의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이게 이제 시험에 문제가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환지를 할 때 비교를 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환지를 해. 자, 처음에 제가 땅을 취득했어. 1번지를 취득했네요. 1번지 땅을 취득했다가 이번에 환지를 받으면서 2번지로 바뀌었어. 자, 2번지로 바뀌었으니까 2번지를 새로 샀는가요? 새로 산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름이 번지만 바뀐 거죠. 번지만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취득이다, 취득은 아니다. 취득 아니죠. 그럼 취득 날짜는 환지 받은 날이다, 처음 취득한 날이다. 처음 취득한 날. 그런데 2번지를 환지 받아가지고 이제 팔아먹었어. 자, 2번지를 양도했어. 2번지를 양도했는데 2번지의 취득은 2번지 취득한 날이다, 1번지 취득한 날이다. 1번지. 2번지가 원래 1번지였는데 2번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1번지 취득한 날인데 1번지로 환지 받은 땅이다, 환지 전 땅이다. 전. 그럼 그대로 쓰면 돼.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니까 여기서 이 사례로 봤을 때는 몇 번지 취득일? 1번지. 옛날 1번지 취득한 날 이날이 취득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1번이에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지를 받으면서 옛날보다 면적이 감소됐어. 옛날 내 면적보다 환지를 받으면서 감소됐어. 그럼 내 면적이 줄었다는 이야기는 내 땅이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내가 대가를 받으면
내 걸 넘겨주고 대가 받으면 두 글자로 뭐라고? 양도. 됐죠? 자, 그럼 면적이 감소됐으면 이렇게 감소되는 것 또는 면적이 증가됐으면 자, 면적이 증가됐으면 이거는 양도다 취득이다. 취득. 그러면 소유권이 움직일 때는 이 면적이 감소되고 증가됐다는 것은 환지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알려줘야 된가 안 알려줘야 된가? 알려줘야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지처분? 공고하면 돼. 그럼 오늘 환지처분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공고한 그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 됐죠요? 그래서 환지처분 받은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을 때는 환지처분 공고를 하는 거예요. 자, 공고가 나오면 공고한 그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이 들어가야 돼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점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점유. 자, 이제 비교표를 볼게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물리려면 20년 전의 가격으로 세금을 물린다, 20년 뒤의 가격으로 물린다. 취득세는 20년 뒤. 20년 뒤의 가격이니까 점유했을 때다, 지금 등기할 때다. 등기할 때.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할 때.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취득 가격을 높은 금액을 잡아준다, 아주 낮은 금액을 잡아준다. 낮은 금액. 그러면 지금 금액으로 잡아라, 20년 전의 금액으로 잡아라. 20년 전. 20년 전이니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등기한 날이다, 점유 개시일이다. 점유 개시일.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취득세 점유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점유 취득은 날짜가 다르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를 개시한 날을 취득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점유 취득이면 언제를 취득일로 잡아야 되고 등기한 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법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서 원래대로 환원됐어요. 자, 무효 판결을 받아서 원위치 원래대로 되돌아가면은 내가 팔았던 물건을 소송해서 찾아왔으니까 이 물건을 처음부터 팔았다고 본다? 안 팔았다고 본다? 안 팔았다. 처음부터 팔지 않았으니까 취득 날짜로 언제로 돌아가면 되고 당초 취득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초 취득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의제 취득일로 가보죠. 의제라는 것은 실제 그날이라는 이야기 아니어도 그날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아니어도. 자, 날짜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 그래도 이날로 갈게요. 자, 그럼 부동산은 84년 12월 말 전에 취득한 부동산들은 84년 12월 말 전에 취득한 것들은 언제를 취득일로 강제로 잡겠다. 85년 1월 1일. 그래서 85년 1월 1일은 이거는 부동산. 부동산은 85년 1월 1일. 주식은 1년 더 써. 주식은 86년 1월 1일. 주식은 86년 1월 1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분양권 생각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자, 이제 제가 분양을 신청해서 예를 들어 청약 신청을 했어. 그럼 청약 신청해서 오늘 당첨을 받으면 소유권이 시작되는가요? 내가 돈을 내면 소유권이 시작되는가? 당첨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자, 당첨이 딱 받으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든가요? 아니면 내가 돈을 다 내야 되든가? 당첨되는 순간이에요. 순간. 당첨권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당첨 받으면 그거 내 것이에요. 돈 내야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당첨 떨어지는 순간 어이구 돈 벌었는데 막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돈을 찾아와야 찾은 건가? 당첨되면 돈인가? 당첨되면 돈이에요.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무슨 날? 당첨일. 당첨 받으면 그날이에요. 오늘 당첨을 받았으면 오늘부터 오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내 것이에요. 그냥 오늘부터.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당첨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살 때는,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살 때는 당첨일인가 돈 준 날인가? 그때는 돈 준 날이 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았을 때는 돈 준 날. 그럼 이제 여기를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분양권 당첨을 받았을 때는 무슨 날을 한 이야기인가? 당첨일. 만약에 당첨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내 분양권을 누군가가 사가면 그 사람은 무슨 날? 돈 준 날. 돈 준 날.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에요. 자, 이거 진짜 많이 틀리시네요. 허가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두 개로 구분해 봐요. 양도 시기하고 세금 신고하고. 양도 시기는 소유권의 문제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니까 허가 대상의 부동산일지라도 내가 오늘 돈을 다 줘버렸어. 돈을 다 줘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돈을 다 줘버렸다니까요. 내가 돈을 다 줬으니까 그때부터는 내 거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거. 일단 돈을 주면, 내가 오늘 잔금을 다 줬어. 돈을 줘버리면 허가 떨어질 때까지는, 자, 내가 오늘 이 땅을 사기로 하고 땅에 대한 돈을 10억을 다 줬어. 내가 이 땅을 10억 주고 사기로 해놓고 10억을 다 줘버렸으면 일단은 그 땅의 소유권은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그 돈의 효력은, 그 잔금의 효력은 허가 떨어질 때까지는 유효다, 무효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소유권은 내가 돈 준 날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가 세금 신고를 받을 때는 돈 받고 신고해라, 허가 떨어지면 신고해라. 자, 그래서 신고만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는 거고, 소유권은 언제부터 내 걸로 본다? 대금 청산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잘못하신 게, 허가 대상의 부동산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허가일이 소유권이 움직인 날이라고 착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오늘 돈을 다 줬어. 오늘 돈을 다 주고 2년 뒤에 허가가 떨어지면 그 2년 동안은 내가 소유권 주장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소유권, 허가 떨어질 때까지 소유권 주장 못한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허가 대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내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그 사람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언제 신고하면 되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왜 그러냐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지, 허가 떨어지기 전에 신고 받았다가 나중에 정부 허가 안 내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돼.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세금 신고는 허가 떨어지면 하는 거고, 소유권은 언제부터 인정이 되고, 대금 청산. 만약에 대금을 미리서 청산하고 5개월 뒤에 허가 떨어지면 소유권 5개월 뒤부터다, 돈 준 날로부터다. 그 돈 준 날로 소급해서 인정이 되잖아요. 소급해서 인정이 되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 그날부터 소유권 시작되는 거예요. 허가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허가 대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대금 청산일이 요 날이 소유권 이전 날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수용 그러면 정부에게 내가 수용당해서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돈 받고 판 거예요. 내가 정부에게 돈 받고 팔았으니까 제1번은 언제를 양도일로 잡아라? 대금 청산일.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날? 등기 접수일. 자, 그러면 대금 청산일하고 등기 접수일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 그런데 이제 제가요, 보상금 수령도 안 해버리고, 보상금 수령도 안 하고 버티고, 등기도 안 등기해주고 버티면, 날짜를 계속 버티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강제로 날짜를 지정하는데, 그 날짜를 수용 개시일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용이란 말만 나오면 요 날짜를 딱 잡아 넣으세요. 수용 개시일 중에서 빠른 날이에요.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 자, 수용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무조건 중간에다 무슨 날짜를 잡아 넣는다? 수용 개시일을 잡아 넣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간다. 자, 재산 분할은
자, 재산 분할을 받으면 새로 취득이다, 새로 취득은 아니다. 새로 취득은 아니다. 새로 취득은 아니에요. 새로운 취득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재산 분할 받으면 언제부터 나의 소유권 인정된다? 재산 분할을 언제부터 내 거다? 처음부터 내 거잖아요. 처음부터 내 것을 내가 분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언제부터 시작이다? 처음부터 당초 취득일.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유권 시작돼. 그다음 위자료. 위자료는 뭐하고 똑같다? 매매. 이 자료는 매매하고 똑같다. 자, 매매 그러니까 돈을 준 거죠. 매매니까 대금을 청산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받았을 때는 위자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이자료를 받으면은 돈 대신에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실제 대금 청산일 확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무슨 날로 간다? 등기 접수일. 그래서 등기 접수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실제 대금 청산일 확인되면 대금 청산일이 우선인데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접수일로 갑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죠. 양도미 취득 시기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환지 나왔네요. 환지 처분해요. 권리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공고. 자, 공고 나왔죠. 공고 나오면 공고가 있는 날에 날 그런 게 틀렸네요. 있는 날에 다음 날이 빠졌네요. 자, 두 번째 장기할부. 장기할부 나오면 무조건 딱 3개. 1개, 2개, 3개 중에 빠른 날.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안 받았네. 허가를 안 받고 들어가서 뭐 한 날? 사용한 날. 이제 점유. 양도소득세에서 점유는 세금을 많이 물리려면 취득 시기를 20년 전으로 잡아라, 20년 후로 잡아라. 20년 전. 20년 전이면 점유 개시일. 점유를 개시한 날. 개시한 날 맞았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등기 접수한 날. 등기를 접수한 날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내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일 쉬워요. 문제를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양도소득세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공부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제일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세요. 제일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게요. 2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등기 접수일.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 개시일. 완성 나오면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자, 4번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다시 환원. 자, 내가 물건을 팔았다가 무효 판결. 그럼 법정에서 이 물건을 팔았다가 팔았던 게 무효가 돼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네. 그럼 처음부터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으니까 이 물건은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당초로 돌아가라. 그래서 판결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로 갑니다. 이제 수용 나오네요. 수용이라는 지문이 나오면 무슨 글자를 잡아넣는다? 수용 개시일. 자, 수용 개시 있는 거 보죠.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끝. 이렇게 문제 풀 때 문제 지문에서 뭘 가지고 푸는지만 알면 그냥 풀려요. 자, 그럼 지문 다시요.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미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가는데 이 대금 속에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한 금액을 청산하면 대금이 청산된 걸로 보겠습니다. 장기할부 조건 나오면 1개, 2개, 3개 중 빠른 날, 셋 중에 빠른 날. 이제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 주의하세요. 증여가 나오면 양도소득세는 증여 받은 날.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자, 완성 나오면 끝에 가서 완성된 날 이렇게. 완성 나오면 중간에 읽으면 안 돼요. 끝에만 가서 완성된 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네, 점유. 민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점유에 대한 세금을 많이 물리려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 지금으로 간다. 20년 전. 그러면 점유 개시일. 등기일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
이제 환지를 하면서 면적이 증가나 감소가 됐어요. 면적이 증가나 감소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환지 처분 공고 뒤에는 다음 날, 공고한 날에 다음 날, 이 다음 날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날짜 계산할 때. 그럼 이제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무효 판결을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왔어요. 그럼 팔았다가 다시 소송해서 다시 왔으니까 이거 팔았다고 본다? 처음부터 안 팔았다고 본다? 안 팔았다. 그럼 처음부터 안 팔았으니까 이 물건을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당초 취득일로 돌아간다. 당초의 취득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양도미 취득식이 나오면 그냥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비과세로 한번 가보죠. 비과세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숫자만 나와. 날짜, 연도 숫자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여기는 수 개념만 알면 돼요. 자, 1번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요. 파산 선고 이 처분 자체. 자, 파산 선고 처분이라는 이야기는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을 법원이 누군가에게 파는 거예요. 법원이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이야기는 무상으로 이전했다, 돈 받고 팔았다. 돈 받고 팔았으면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다. 돈 받고 팔았으니까 양도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물린다, 못 물린다? 왜? 파산 신청해서 가진 게 없으니까.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 처분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내일 재산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정부는 비과세. 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구입을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파산 선고 처분으로 팔아버린 사람은 양도죠. 파는 사람 양도인데 거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비과세예요. 그럼 반대로 돌려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낸다. 유상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유상취득이다. 그럼 또 하나 더. 파산 선고 처분, 파산 처분이 종결이 됐는데도 아직 파산 재단에 남아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한다. 누구에게? 공부상 소유자에게. 파산 선고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물리는 거고, 재산세에서 아직 팔리지 않고 파산 재단, 법원이 가지고 있는 파산 신청한 사람의 재산은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공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거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는 파산 선고 처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는데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비과세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네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 두 번째, 농지를 교환했네요. 자, 농지를 내 농지와 상대방 농지를 서로 맞바꿨어. 자, 교환 자체는 양도다, 양도는 아니다? 양도다. 바꾸니까 교환 양도죠. 내 거하고 상대 바꿨잖아요. 그럼 취득세에서도 내 농지와 상대방의 농지를 서로 맞바꿨으니까 취득이다, 취득은 아니다? 취득이다. 교환은 유상취득이다, 무상취득이다? 유상으로 취득했어요. 그런데 팔아버린 사람 입장에서는 농지를 서로 교환한 사람들은 농지를 서로 막 교환했을 때는 요건 양도예요. 자, 양도. 근데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교환을 했는데 여기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서 작은 편을 뺀 요 차액이, 여기가 차액이에요. 차액이 작은 편이다, 큰 편이다? 큰 편에 얼마가 안 되면 4분의 1. 자, 조건이 이하다, 초과다, 미만이다? 자, 차액이 더 작아야 된다, 차액이 커야 된다? 작아야 돼. 큰 편에 얼마보다는 작으면 된다? 4분의 1 이하가 되면 그때 비과세라는. 여기서 퍼센트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차액이 큰 편에 3분의 1이면 과세다, 비과세다? 자, 그럼 비교해 볼게요. 차액이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차액이 3분의 1이면 큰 편에 가액의 3분의 1이면 왼쪽 요 차액이 이쪽이 더 여기가 크다는 이야기인가 작다는 이야기인가? 크다. 자, 그럼 작아야 되는데 3분의 1이면 과세, 4분의 1이면 비과세,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작다. 그럼 요건 비과세. 올해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낸다 하면 만약에 올해 시험에 출제위원이 출제하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낼 수 있어요. 5분의 1. 5분의 1이면 차액이 5분의 1이면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상 필요라는 말이 딱 나오면 자, 내가 농지를 교환하는 이유가 내가 상대방 농지하고 바꾸고 싶어서 바꿨는가요? 불편해서 바꿨는가? 어떤 이유로? 경작하기가 불편하니까. 경작하기가 불편하니까 서로 농지를 서로 맞바꿨을 때는 그 바꾼 농지에서 몇 년 동안 농사 짓고 살아야 되고 3년. 경작상 필요가 나오면 무조건 개월수 3년. 자, 3년 이상 농지가 있는 장소에서 살면서 경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가보죠.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 그럼 1세대라는 것은 내가 이 말인가요? 우리 가족이 이 말인가요? 우리 가족이 토탈 집을 몇 개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그 집을 몇 년을 보유하고 2년을 보유하다 팔면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원칙은 비과세인데 단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과세합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게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그 주택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고가 주택이라 하면 비과세다 과세다? 과세. 자, 이제 그러면 고가 주택 개념 잡아요. 임대주택에서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원칙은 비과세인데 단 예외적으로 그 주택의 가격이 얼마가 넘으면 과세로 돌아간다. 12억 초과. 이때 12억은 실거래가로 12억이다. 기준시가로 12억이다. 기준시가. 임대주택은 팔리지 않았으니까 기준시가. 아직 모르니까 실거래가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12억 초과 여부를 따질 때 12억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잡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잡는다. 개시일이다 종료일이다. 소득세는 1년치를 뭐하여 계산하니까? 합산하여 계산하니까 언제 가봐야 소득세 신고할지 말지가 나타난다. 종료.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 초과 여부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12억 초과 여부를 따질 때 양도소득세도 고가주택은 12억이 초과되면 고가주택인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실거래가로 양도는 이미 팔았으니까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억이 넘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전체 과세다 초과분만 과세다. 그렇죠.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낼 때는 12억을 초과한 실거래가로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전액을 과세합니다. 틀렸어요. 전액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어요.
1세대 1주택일지라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며 미등기 불이익을 지금 5개가 있는데 5개를 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 거 보죠. 미등기 상태로 양도했을 때는 불이익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가지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비과세 감면 배제. 자, 바로 나왔네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며 원칙은 비과세인데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가 가능이다. 배제다. 배제. 그럼 미등기로 상태로 팔았으니까 비과세를 못 받고 과세가 돼버립니다. 감면도 배제입니다. 미등기. 그러면 비과세나 감면 배제. 자, 두 번째. 미등기 상태로 팔면 또 뭔 불이익이 당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또 세 번째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배제. 자, 네 번째. 세율은 70%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뭐 걱정 안 해요. 어차피 학교할 거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예? 합격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거 모른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니까. 미등기 상태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했는데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네.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비과세를 받는다, 비과세를 박탈해버린다? 박탈해버려요. 이제 작년 시험은 3번을 시험에 냈어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허위 표시 금액과 허위로 표시한 금액과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적은 걸 빼버린다, 큰 걸 빼버린다? 적은 거. 자, 둘 중에 적은 거. 자, 그럼 어떻게 뺀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이 실제로 5억에 거래했어. 근데 계약서는 8억에 썼어. 그럼 얼마를 뻥쳤는가? 3억. 자, 뻥친 금액이 3억. 뻥친 금액이 3억. 근데 세금을 5억으로, 실제 5억으로 계산해봤더니 세금은 1억. 자, 1억. 1억과 3억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뺀다, 적은 걸 뺀다? 적은 거. 그럼 둘 중에 얼마 뺀다? 1억.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얼마 비과세 받는데? 1억. 1억 비과세 받는데 비과세 받을 1억에서 뺄 금액이 얼마를 빼버리니까? 1억을 빼버리니까 비과세 받을 금액이 얼마다? 없다. 없다. 비과세 받을 금액이 없으니까 얼마는 과세로 추징한다? 1억. 가만히 있으면 세금 1억인데, 가만히 있으면 세금 1억인데, 이 사람이 잘못 허위계약서 쓰다가 걸리니까 그 1억을 그대로 다 세금 안 물린다, 다 물려버린다. 다. 그러면 허위계약서를 썼으니까 가산세 몇 프로 물려버린다? 나쁜 짓 하다 걸렸으니까 확 죽여버린다. 40%. 그러면 1억에 40%니까 얼마? 4천만 원. 그럼 1억 4천 물려버린 거예요.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거기다 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물려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위계약서 쓰다 걸리면 좋은 일이 있는가요? 나쁜 일만 생기는가요? 나쁜 일만 생겨. 이렇게 중간에서 허위계약서를 조장해서 계약서를 쓰자고 중개사가 꼬드겼을 때 중개사에게도 벌칙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벌칙이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 3년 3천인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쉬면 된다. 문 닫고 좀 쉬면 돼. 그러다가 안 되면 3년 뒤에 하고 나서 다시 공부하면 돼. 건이 크면 취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이 허위계약서 작성 이미 작년에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언제나 요 세 가지는 시험에 반드시 한 줄이 나와. 자, 매년 여기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과세로 돌아가는 건 매번 한 지문이 나와. 그런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에 나와. 작년에 3번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몇 번으로 올라가는가? 1번. 그럼 올해는 고가주택이라는 이야기. 올해 딱 고가주택이 나올 차례인데 고가주택이 딱 걸린 거예요. 올해는. 자, 그러면 이제 고가주택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거래가로 12억이 초과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과세한다. 전액 과세다, 초과분만 과세다? 초과분만 과세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럼 계산 문제까지 이제 연습하셔야 돼.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자, 다 됐어요, 이제 4번. 지적 재조사. 이거는 시험에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안 나와. 이미 나와버렸어. 34회 때 이미 시험에 출제돼 버렸어요.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됐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 내 땅의 면적이 다시 재측량을 해봤더니 내 땅의 면적이 옛날 측량된 면적보다 지금 내 범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 기분 나쁘죠. 그럼 내가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내 여기 써요 하고 주려고 생각하는데 안 주고 버틴다. 안 주고 버티죠. 왜 줘요? 그거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데. 정부가 측량해서 내 거라고 해놨는데 다시 측량해서 아니라고 정부가 뺏어가면 내가 왜 주냐고. 못 줘. 그리고 달라들면 내가 안 준다고 버티면 정부는 나에게 뭘 주고 가져가려 한다. 서로 양쪽에서 하나 뭐 조정을 해야죠. 그래서 조정금. 그럼 나는 조정금을 내놔야 된다, 받아야 된다? 받아야죠. 자, 받았어. 조정금을 받았으면 내가 땅을 팔아먹고 받았다? 판 건 아니다. 판 건 아니죠. 판 건 아니니까 조정금을 받았으면 받은 조정금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조정금 받았다 해서 세금 물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세금 물리면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조정금하고 관련된 것은 면적이 감소돼서 조정금을 받았어. 그러면 면적이 증가됐네? 면적이 증가돼.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받는다, 내놔야 된다? 내놔야 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 조정금을 뭐 해야 된다? 받아. 그럼 징수죠. 징수한 조정금. 그러면 이 징수한 조정금은 말은 그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내놓은 조정금은 내가 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다, 취득하고는 관계없는 돈이다? 관계없죠. 취득하는 관계없으니까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취득가액 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 이게 빨리 풀리는 거예요.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한번 가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실무에 나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이것보다 두꺼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만 이것보다 두꺼워요. 얼마나 되냐면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1세대 1주택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요 책으로 해서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이걸 알아야만 상담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배운 거 탈락 몇 페이지 배우고 나 1세대 1주택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실무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 자, 이제 1세대라는 것은 가족.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자, 제일 먼저 내가 이제 누구하고 살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하고 살아요? 그러면 얼른 제일 먼저 말할 사람은 누군가요? 무조건 배우자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배우자, 자녀 누가 딱 물어보면 배우자, 자녀 그러면 무조건 습관적으로 배우자 그래야지 자녀 그렇다 멈칫했다는 죽어요. 무조건 배우자 그래야 돼요.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 무조건 딱 물어보면 집에서 제일 좋은 사람 배우자, 자녀 그러면 배우자 그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우자 이렇게 말해야지 자녀 멈칫하다가 배우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내 옆에 누가 있다? 배우자 있다. 무조건 나와 배우자는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나와 배우자는 같이 살아야만 동일 세대다,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다?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입니다. 자, 그것부터 먼저 봐볼게요.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 나와 배우자는 별거하고 있어도 동일 세대. 그다음 주의할 거 3번. 법률상 도장은 찍었어. 자, 법률 도장을 찍었어. 법률상 도장을 찍고 나서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배우자다, 배우자 아니다? 민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법은 배우자예요. 법률상 이혼도장을 찍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는 세법에서는 동일 세대로 봐. 그럼 세법하고 민법이 서로 다르면 세법에서는 민법을 따른다, 세법을 따른다? 세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가로에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질문해서 여기를 봐야 돼요.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에 잠깐 주소를 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걸로 본다? 안 살고 있는 걸로 본다? 살고 있는 것. 자, 여기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가족 구성원을 더 늘리려고 한다? 줄이려고 한다? 늘리려고 한다. 무조건 늘리려고 하니까 일시퇴거의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일시퇴거자는 무조건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어떤 이유도 따지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퇴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묻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를 묻지 말고 일시 퇴거한 사람은 무조건 가족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이제 정확히 이해하는 거 볼게요. 일시 퇴거자의 이유가 일시 퇴거한 사람이 왜 일시적으로 퇴거했어요? 학업 때문에요. 자, 학업 때문에 일시 주소를 뺀 사람은 가족 범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제가요,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요, 주소를 잠깐 뺐어요. 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직장 때문에요.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잠깐 주소를 뺐어요. 그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업상 형편 때문에 뺐어요. 사업체를 옮기면서 뺐어요. 그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도저도 따지지 말아야겠는데 지금 따졌잖아요. 따지니까 틀린 거예요. 사업상 형편이든 직장이든 뭐 몸이 안 좋았던 학업 때문이든 이런 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런데 그걸 따져. 여기서 제일 착각하는 게 사업상 형편 나오면 야, 사업체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디선가는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해. 가족 구성원을 따질 때 가족 구성원에서 일시퇴거자 여부를 따질 때는 이것저것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도 저것도 고려하지 말고 일시퇴거자는 무조건 가족 구성원에게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시퇴거한 사람은 무조건 포함합니다. 여기만 공부하시면 돼. 일시퇴거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일시퇴거자를 포함하겠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없어. 자, 그럼 결혼 안 했네. 배우자가 없으면 세대 구성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없어도 혼자 세대 구성할 수 있어요. 나이가 몇 세만 넘으면 30살만 넘으면 30세 이상만 되면은 30살만 넘으면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된가요? 독립을 해야 된가요? 집에 혹시 30 넘은 자녀 있으면 독립시켜야 돼. 그럼 소득이 있어야 되는가요? 없어도 나가라고 해야 된가? 없어도. 아니, 강하게 키워야 돼요. 소득이 없어도 30 넘으면 내보내야 돼요. 자, 그럼 내보내려면 그냥 내보내야 되는 집을 사줘야 된가? 집을 사줘야죠. 자, 집을 사줘야 돼. 그러면 집을 30이 넘은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독립해서 나가면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이 넘었을 때는 결혼 안 했더라도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30이 안 됐어. 30이 안 된 사람이 독립세대를 구성하려면 제1번 뭐 해야 된가? 결혼하면 돼. 그런데 만약에 결혼 안 했을 때는 뭐라도 있어야 된가?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0세 미만인 자가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소득이라도 있어야 돼. 그 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 기준 중위, 이거 중산층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의 몇 프로는 넘어야 되고 40% 이상만 되면 돼. 퍼센트만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 이거 참고만 할 뿐이고 실제로 저걸 지문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제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가 사망했네. 그럼 지금 배우자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없다고 세대 구성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옛날에 배우자 있었으니까. 근데 배우자하고 이혼했네. 진짜 갈라섰네. 그럼 배우자 지금 있는 거 없는 거야? 없어. 그래도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배우자한테 징여를 받았어. 징여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갈라섰는가 안 갈라섰는가? 안 갈라섰죠. 징여받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사망이나 이혼했을 때는 단독세대 구성이 돼. 그다음 나이가 결혼 안 해도 몇 세가 넘으면 30세 넘으면 30살이 안 됐더라도 결혼 않고 30이 안 돼도 뭐만 있으면 소득 얼마 이상 40%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2번 1주택인데 1주택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가야죠. 1주택부터는 잠시, 왜냐하면 이거 복잡하니까 이제 약간 더 들어가면 진짜 복잡해져 이제. 그리고 1주택부터는 잠시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연결을 하죠.